보통 사람들을 말로 할 수 없는 잔혹행위로 내모는 힘은 무엇일까? 어떻게 한 사회 전체가 분열과 파괴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걸까? 이것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다. 역사는 이미 수없이 증명해왔다. 올바른 상황만 갖춰진다면 가장 평범한 사람조차 폭력이나 억압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섬뜩한 현실은 이 변화가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역사 속에서 잔혹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동일한 힘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 행동,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이다. 단 100일 동안 거의 80만 명이 살해되었다. 심리학군이나 폭군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친구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인구 전체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서로를 향해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선전, 프로파간다의 힘에 있다. 선전은 체계적으로 희생자들을 인간 이하로 묘사했다. 그들을 해충이나 국가의 적으로 그려내면서 인간성을 박탈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수년에 걸친 의도적 세뇌와 조건 형성의 결과였으며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심리학적 실험들은 인간이 이러한 위험한 역학에 얼마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971년에 실시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단 며칠 만에 평범한 사람들이 교도관이라는 역할을 맡자 죄수로 지정된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들을 강제로 잔혹하게 만든 실제 권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주어진 역할이 불러일으킨 심리적 효과만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다. 이 실험은 섬뜩한 진실을 드러낸다. 잔혹함의 가능성은 몇몇 괴물 같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되어 있으며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대규모 학살을 이끈 힘들은 과거의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조작된 분노와 집단적 사고의 온상이 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는 단순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여겨진다. 온라인 군중은 괴롭힘, 신상 털기, 그리고 배제의 문화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한번 반대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공감은 사라지고 잔혹함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나타난다. 비인간화의 하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언어와 인식의 미묘한 변화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무심코 특정 집단을 열등하다, 문제적이다, 혹은 위험하다고 치부할 때 이미 그 씨앗이 뿌려진다. 역사는 이 사고방식이 제어되지 않을 때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수없이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이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 그들 이러는 사고방식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전체 집단을 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멈추고 질문해야 한다. 이 분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의 분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의심하고 되묻는 것이 우리의 인식을 되찾고 비인간화의 사이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은 사람들을 거대한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이념, 종교, 국적도 모두 똑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각자는 저마다의 경험, 가치,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나 단축된 사고를 깨뜨리고 편견과 증오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한다. 선전은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인에게서 오든 언론 매체에서 오든 혹은 사회적 집단에서 오든 특정 집단을 인간 이하로 묘사하는 이야기에는 항상 의심이 따라야 한다. 사람들을 적, 위협, 기생충으로 묘사하는 언어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들에 앞서 언제나 등장했다. 이 전술을 인식하는 것이 그 영향에 저항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왜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할까? 그 답은 바로 인지 부조화에 있다. 자신의 행동이 신념과 충돌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다시 쓰려 한다.
이 자기 정당화는 부패가 뿌리내리는 길을 만든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도덕적 타협을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혹은 그 거짓말이 별일 아니었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길을 택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패턴은 그들의 도덕적 나침반을 점점 더 흐리게 만든다. 이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 전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옳다고 굳게 믿는다. 가장 위험한 정당화는 자신이 더 큰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을 때이다. 역사상 최악의 만행들 중 많은 것이 정의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종교 전쟁, 정치적 숙청, 검열과 억압은 모두 어떤 신념 체계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행동이라고 합리화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극단적인 잔혹함까지도 저지를 수 있게 된다. 한번 자기 정당화가 시작되면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더 멀리 나아갈수록 점점 더 해로운 행동조차 쉽게 정당화된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들 중 많은 것은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통제되지 않은 도덕적 면허의 위험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을 때 그들은 해를 끼칠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이 추락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는 완전한 비인간화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게 될 때 어떤 만행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를 인간 이하로 인식할 때 본능적으로 공감을 억누르게 되는 것이다. 이 심리적 속임수는 역사 속에서 전쟁, 노예제도, 집단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도구였다. 르완다 집단 학살이 일어나기 전 라디오 방송에서는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불렀다. 홀로코스트 이전에는 나치가 유대인을 쥐에 비유했다. 미국의 노예제도 시절 흑인들은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었다. 그 패턴은 항상 동일하다. 언어가 사람들의 인간성을 벗겨내고 그들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하기 쉽게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의 분쟁 속에서, 정치적 수사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자기 인식이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위험에 빠진 것이다. 가장 위험한 믿음은 바로 자신이 면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힘에 저항하는 열쇠는 매일 자신의 편견, 선택, 정당화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라면 비난할 행동을 내 자신에게는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전체 집단을 무조건적으로 낙인 찍고 있지는 않은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멈추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도덕적 용기는 필수적이다. 세상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은 단지 악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침묵한 사람들 때문에도 일어났다. 현실은 어둠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나 드문 인간적 결함이 아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분열보다 공감을 선택하고 선전에 의문을 던지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회를 파괴로 몰아넣은 심리적 함정에 저항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으로의 호소다. 역사가 어둠 속으로 빠져든 모든 순간은 평범한 사람들이 해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교훈은 분명하다. 그 누구도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비인간화, 도덕적 타락, 체계적 불의의 사이클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교육과 대화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는 것은 편견을 줄이고 공감을 키우며 극단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예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을 더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선전에 휘둘릴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촉진하는 것이 이념적 고착과 분열의 사이클을 끊는데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역사는 흐름에 저항했던 이들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 가족을 숨겨준 개인들부터 개인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패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들까지 역사는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도덕적 용기를 내어 행동한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들의 행동은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다. 또한 이는 우리가 비인간화와 자기 정당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의 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가 가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결국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태를 결정한다. 우리는 파괴적인 서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에 도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식을 받아보시길 바란다.